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사탐데이 강서윤의 사탐데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어려웠던 문제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4번입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생로병사,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이것이 다 고통이다. 생로병사를 대표적인 고통으로 제시한 불교 사상가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 빠져나오려면 8가지 바른 길, 8정도의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1, 2번 선지부터 바로 살펴보면 현세에 악업을 쌓으면 내세에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내가 악업을 쌓은 만큼 내세에 그 업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생로병사의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인데 악업을 쌓아서 다시 안 태어나면 오히려 개이득이죠.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불교에 나오는 자비 같은 것들을 배워서 되게 F 감성일 것 같은데 오히려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정말 석가모니는 T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만큼 내가 선업을 쌓았으면 그대로 선한 업을 돌려받을 테고 내가 악업을 쌓았으면 그대로 현생이든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언젠가는 그 업을 돌려받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2번 넘어가서요. 모든 번뇌가 소멸된 사람은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물론 모든 번뇌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번뇌에서 해탈했고 내가 열반에 드는 정신세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생로병사 자체에서 벗어날 순 없으나 생로병사의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이 살면서 느끼는 고통들은 나의 인과 연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고 과거에 내가 쌓은 업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원인과 조건을 찾으니까요. 죽음의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불교가 또 자주 말하는 게 무상이잖아요. 영원한 건 없으니까 늙어서 얻는 고통, 죽음으로 얻는 고통도 내가 태어났으면 당연히 죽음이 있는 거고 삶이 영원할 순 없으니까 내가 곧 죽는구나, 인간은 누구나 죽는 거구나 이러한 죽음의 고통으로부터는 벗어나서 그걸 오히려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1, 2번 둘 다 맞는 선지는 아니고요. 을 넘어가서요. 이 기라는 게 형체를 이루어 생명을 이루다가도 이 기가 흩어지면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러한 삶과 죽음은 마치 순환하듯 끝없이 반복된다. 이 삶과 죽음 혹은 계절의 바뀜을 이 기라는 것의 모임과 흩어짐으로 설명한 장자 도가사상가죠. 3, 4번 선지 한번 살펴보면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의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요. 인의는 보통 유교 사상가들이 주장할 만한 단어인데요. 도가 사상가들은 이 인의 예지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혼란이 발생한 이유 자체가 이놈의 인의 예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도대체가 예의를 따지니까 그러면 내가 어른을 봤을 때 90도로 인사하면 예의 바른 거, 인사하지 않으면 예의 바르지 않은 거 이런 걸로 기준을 나누고 그 사람한테 너는 어른을 보고 90도로 인사하지 않았으니까 나쁜 놈이야, 넌 나빠라는 말을 들으니까 사람이 점점 더 나쁜 일을 맞아? 나 나쁜 사람이야? 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오히려 더 막 나가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혼란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선생님도 삶에서 제일 추구하고자 하는 게 이 도가 사상가인데요.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유교 질서가 너무너무 확립되어 있어서 저랑은 좀 안 맞기도 해요. 교사는 이래야 돼, 어른은 이래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나쁜 거야, 학생은 이래야 돼 이런 말들을 듣고 살다 보니 정말 저도 엄청 삐뚤어지고 이 사회에 혼란을 가져다 줄 뻔했으나 지금 잘 이겨내고 이렇게 또 선생님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4번 넘어가서요. 죽음 이후 흩어진 기는 순환에서 벗어나 필연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죽음 이후 흩어진 기는 다시 또 순환해서 모여가지고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봄에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잖아요. 이러한 순환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면서 형체를 이루고 생명이 탄생도 했다가 죽기도 했다가 또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가 모이면 다시 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겠죠. 봄에 항상 새로운 꽃이 피듯이. 그래서 이 순환에서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5번 넘어가서요. 이러한 삶과 죽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려면 꾸준히 수행해야 된다. 특히 갑은 이러한 인연생기, 모든 것은 인과 연,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발생한다 라고 한, 그리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무상법을 말한 불교는 어떠한 수행을 해야 되냐면 아까 제시문에 나왔던 8정도의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하겠고요. 도가사상가의 이 무위자연, 이 모든 것은 기의 흩어짐과 이루어짐으로 순환하듯이 반복되는 것이고, 내가 인위적으로 이거를 집착하고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삶이 더 괴로워지고 흘러가는 대로 일체의 어떠한 인위적인 것을 가하지 않고 이 자연 상태를 받아들여야 된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좌망, 심재, 이러한 수행 방법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둘 다 지향했던 게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정답은 5번이었고요. 다음으로 6번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분석하다가 괜히 저 혼자 엄청 감동을 했는데요. 제시문을 보고 우리가 항상 의무, 법칙 이렇게 딱딱한 말들만 해서 잘 인지하지 못했던 칸트의 또 따스함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제시문은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친 나머지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요즘 인터넷상에서만 그런지 제 주변 사람들이 특히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죽고 싶다라는 말을 되게 입 밖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그런데요.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살다가 힘든 날이 많잖아요. 출근하는 것도 힘들고 사실은 출근해서도 또 일들이 터지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물론 내가 선택한 직업이지만 또 그 직업에서 오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또한 학생임을 선택한 거잖아요. 사실 지금 당장 학교를 뛰쳐나가도 되지만 그러지 않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건데, 내가 선택한 학생이라는 이 직업이지만 공부가 늘 하고 싶을 때는 없죠. 공부가 하기 싫을 때가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든 일도 있고 싫은 일도 있는데 이럴 때마다 한 번씩 도망치고 싶어요. 그럴 때 특히 죽고 싶다라는 말로 퉁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하여튼 이렇게 삶이 너무 지친 나머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은 그 행위가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지는 않을까 물을 수 있는 이성을 지닌 존재더라. 정말 일관성이 있는 학자죠. 이 사람은 왜 자살을 하면 안 될까를 의무에서 찾습니다. 아래쪽에 더 읽어보면 남은 인생의 쾌적함, 내가 즐거움이라는 감정보다 해악, 더 안 좋을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그쵸, 사실은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죽고 싶어서 죽는 경우보다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 희망이 안 보일 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일도 모레도 그 일주일 뒤도 이렇게 살고 있을 것만 같을 때, 그때 자살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남은 인생에 쾌적함보다 내 인생에 나쁜 게 더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아끼는 거죠. 난 내 자신을 너무 아끼는데 이러한 나에게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뒤에도 나쁜 일밖에 없을 것 같아.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어. 그럴 때 자살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할 때 이러한 자살이라는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쯤에서 삶을 단축하는 게 낫겠다, 이거를 준칙으로 삼을 수 있을지, 이거를 보편적 도덕 법칙으로 삼아도 되련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인생이 견딜 수 있으면 인생을 살고 견딜 수 없으면 내 인생을 버린다라는 관점에서 다가간다면 견딜 만한 상태로만 나를 보존한다는 한낱 수단으로 자신의 인격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인격은 소중하고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된다. 절대 수단으로만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살 또한 나의 인격을 지금 이 힘듦을 회피하기 위한, 도망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사람.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사람, 그가 바로 당신이다. 학자는 칸트였고요. 제시문 넘어가면 쾌적함과 해악의 크기를 비교하여 보편 법칙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쾌락이라던가 불쾌함이라던가 이런 해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결과잖아요. 어떠한 행위의 결과로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칸트는 행위의 결과가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행위의 동기를 봤어요. 그 동기가 의무에 따르는 건지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따른 건지 이러한 그 사람 행위의 동기를 통해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거지 행위의 결과에 따라 보편 법칙이 수립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의무, 이것이 의무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은 자신의 인격을 수단으로만 대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보존이라는 거는 꼭 자살, 여기 제시문에 나온 자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밥 먹고 잠자고 이런 것들도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이죠. 근데 내가 밥 먹고 잠자는 게 나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시에 목적으로도 이용을 하는 거죠. 칸트는 자율성을 되게 강조한 사람이죠. 자연적 경향성. 이러한 밥 먹고 잠자는 행위가 있어야지 자율적인 나 자신, 이성적인 나 자신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히려 이 이성을 정말 잘 활용해서 자율적으로 인생을 사는 거. 내가 나의 이런 자연적 경향성들을 극복하고 물론 나의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하고 도덕 법칙에 따르는 거, 의무를 따르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칸트는 높이 샀고 그런 걸 위해서 또 내가 먹고 자고 하는 자기 보존의 노력은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동시에 목적으로도 대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의 인격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도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은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건 아니더라. 우리가 자기 보존도 해야지 이성도 발휘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도 행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번 넘어가서요. 자기 사랑의 원리에 근거한 준칙이 의무에 부합하는 경우는 없다는 아니고요. 방금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의 학생이라는 직업 지금 당장 버리고 뛰쳐나가서 다른 알바를 해도 되는 거고 진짜 학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가는 건 누구한테 제일 좋은 거야? 여러분들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본인의 미래에 지금 학교 가기 싫지만 학교 가는 게 본인 인생에 도움 될 것 같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 앉아 있는 거, 가기 싫은 학원 가는 거, 공부하는 거 이것들도 다 본인들, 여러분들이 자기 사랑의 원리에 근거해서 행위하는 것이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의무와 부합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고 공부하는 거, 다른 사람의 필기 노트를 뺏고 필기를 훼손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다른 친구도 배려하고 선의의 경쟁도 하면서 학교 가서 재미있게 수다도 떨고 이런 식으로 준칙을 세운다면 의무에 부합하기도 하죠.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칸트는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의무로 자기개발의 의무를 지워요. 그래서 내가 자기개발, 어때? 내 자기 사랑에 근거한 행동이죠. 내가 자기애가 있으니까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고 더 좋은 대학교 가고 싶고 더 좋은 직업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사랑의 원리에 근거한 준칙이 의무에 부합하는 경우 있어요. 특히나 나 자신에 대한 의무에 부합한다고 칸트는 말했습니다. 2번이랑 비슷한 맥락이었고요. 4번 넘어가서요. 인간은 자신의 인격성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이다. 이게 바로 마지막 문장.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존엄한 인격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5번 넘어가서요. 인간은 자기 사랑을 목적으로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러한 자기 사랑은 자연적 경향성이잖아요. 이게 이 자기 사랑이 조금 더 심해지면 이기심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만 위하는 사람. 그런데 이러한 자기 사랑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학교도 가는 거고 밥도 먹는 거고 잠도 자는 거고 공부도 하는 거고 게임은 잠시 덜 하는 거고 우리가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존이 되는 건데 인간은 다른 동물들이랑 달리 이러한 자연적 경향성, 날 때부터 가진 이러한 자기 애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극복해서 만드는 게 도덕 법칙이잖아요. 자연적 경향성. 우리는 자기 애에 따라서 내가 이 자기 애에 따라서만 살면
정말 이기적으로 남들 짓밟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새치기하고 컨닝하고 빼앗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 보존이 될 텐데, 인간은 남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는 화합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 나의 생존을 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사랑이 있지만 나도 다리가 아프지만 노약자석을 비워두기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장애인에게 먼저 순서를 양보하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가 자기애만 있었으면, 그리고 그거를 목적으로 도덕 법칙을 수립했으면 장애인이든 말든 뭐 알바냐, 나와라, 내가 먼저 올라간다, 나 바쁘다, 나도 다리 아프다 이런 식으로 할 테고, 노약자석 어쩌라고, 나는 노인 아직 아니고 알바 아니고 나 저 노인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당장 다리 아픈 게 먼저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인간은 노약자석을 비워두고 임산부석을 비워두고 엘리베이터에서 장애인에게 순서를 양보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자연적 경향성인 자기애를 극복하고 도덕 법칙을 세우는 사람이다. 물론 이렇게 자기 사랑, 자기애에 따라서 사는 게 의무에 부합할 때도 있죠. 아파서 학교에 못 왔던 친구에게 필기 빌려주기 싫은 마음이 들다가도, 나도 아파서 학교에 못 왔을 때 필기를 친구가 보여주면 좋으니까 필기 보여준다 라고 한 행동이 오히려 의무에 이렇게 부합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돌고 돌아 나를 위한 거니까 친구의 인격이나 나의 인격을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는 거가 되기도 해요. 답을 고르는 건 쉬웠을지 모르나 우리가 이 자기애, 자기 사랑이라는 자연적 경향성을 똑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더라 라는 거고요. 다음 문제 7번 넘어가서요.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왔죠. 벤 다이어그램이 2개짜리인데 한번 값을 살펴보면,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일 뿐이다. 실제로 인간과 대지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한 레오폴드고요. 그리고 을은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피조물과 관련하여 동물을 폭력적으로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대립한다 라고 한 인간중심주의자인 칸트고요. 한번 서로에게 어떤 비판을 할 수 있을지 선지부터 살펴보면, 칸트가 자연물의 활용이 도덕적 행위자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칸트는 인간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이런 자연 환경들, 자연물들을 인간을 위해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고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라고 했을 거예요. 2번 넘어가서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것은 의무에 위배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않았겠죠. 이것도 정답이랑 헷갈린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레오폴드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신미성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칸트 또한 자연이라는 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꽃, 나무와 같은 무생물만 포함된 게 아니라요. 이 자연에는 동물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시문에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대립된다, 이 부분만 나와서 우리가 보통 자연이라고 하면 꽃, 풀, 나무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 시험장에서는 혹해서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자연에는 동물도 포함되잖아요. 그리고 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건 당연히 이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게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 점을 간과하지 않았어요. 3번 넘어가서요.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자들 사이에서도 의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동등한 가치를 지닌 인간들 사이에서 의무가 발생해요. 타인에 대한 의무, 특히 칸트가 정말 싫어했던 거짓말, 거짓 약속, 이거는 인간이 인간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거잖아요. 타인의 인격을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거잖아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 사이에도 의무가 있죠. 타인에 대한 의무, 거짓 약속하지 않기입니다. 돈 못 갚을 거 뻔히 알면서 순간 내가 필요하니까 야, 나 진짜 3일 안에 꼭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 사람을 등쳐먹었다는 행위라서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의무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자들, 인간 사이에서도 의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칸트는 간과하지 않았고요.
4번 넘어가서요. 칸트는 동물에 대한 학대 금지를 의무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보겠죠. 어떤 의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이거는 제시문에 아까 그대로 나와 있었죠. 동물을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다루는 것은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런 힘없는 동물들이지만,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나아가서 아기, 노인, 여성, 성인 남성까지 점점 확대되어서 다른 인간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었죠. 5번 넘어가서요. 무생물에 관련한 의무는 모두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로 환원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시문에 나온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피조물,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부로 다루어선 안 되는 이유는 무생물에 관련한 의무 이꼴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실험 영상을 보여줬을 때 이런 그냥 샌드백 같은 것들을 폭력적으로 때리는 장면을 보여줬어. 샌드백을 받고 때리지 않은 영상을 본 아이들보다 샌드백을 때리는 영상을 본 아이들이 훨씬 더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해요. 처음엔 샌드백이었다가 엄마에게도 그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했다가 혹은 옆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도 폭력적으로 굴기도 하고요. 무생물에 관련한 의무는 모두 인간에 대한 의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폭력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 본인도 그러한 폭력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지만 레오폴드는 그 이상으로 봤죠.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넘어서 이 생명 공동체, 대지 전체에 대한 의무로 봤어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도 되지만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환원될 수 없다라고 보겠죠. 근데 칸트 입장에서는 야, 그거 환원될 뿐인데 똑같은 말인데 넌 뭘 그렇게 의미를 더 부여하니? 무생물에 대한 의무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 이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거를 넌 간과하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서요. 시민불복종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민불복종에 대한 정의가 첫 문장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죠. 시민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사회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선언하는 행위이다. 공식적인 행위이죠. 이것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이고 공개석상에서 이루어지며 비폭력적인 행위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거 지금 이 원칙 너무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경고일 순 있어도 위협적인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시민불복종의 특징이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선지 살펴보면 시민불복종이 빈번한 국가의 체제가 부정의할 순 없다. 바로 정답 나왔어요.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이 성립되는 전제 자체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정의한 체제에서는 아예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거의 정의로운 체제가 다른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하고 대충 앵간 입헌민주 정치에서 사람들이 이러한 체제 자체는 신뢰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인간들이 하는 행위다 보니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법이나 제도에서 조금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부정의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법이나 제도 같은 게 정의의 원칙 어긴 것 같아. 이거 조금 부정의한 것 같은데? 라고 사람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민불복종이 빈번하다는 건 오히려 그 체제가 정말 거의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계속 고쳐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질서를 초래하는 건 아니고 무질서한 사회에서는 이렇게 찔끔찔끔 고쳐서 되는 게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2번은 시민불복종은 오히려 이러한 정치적 원칙에 근거해서 정당화되어야지 기분상해죄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개개인의 기분상해죄로 민원을 넣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게 왜 위법이고 그게 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냐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그냥 자기 기분 상하게 했으니까 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옛날에 이렇게 체제가 자유롭지 않을 때는 왼손잡이들도 되게 핍박을 받았죠. 밥을 왜 왼손으로 먹어? 왜 왼손으로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하면 그냥 자기 그 왼손으로 밥 먹는 사람을 본 그 사람의 기분이 상하니까 그냥 그 지 보기 불쾌하니까 오른손으로 먹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옛날 노래 들어보면 왼손잡이도 밥 잘 먹는다 라는 노래까지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선 된다, 안 된다, 이건 정의롭다, 부정의하다 라는 기준을 세울 때는 명확한 근거, 명확한 정의의 원칙, 정치적 원칙에 근거해야 된다. 혹은 헌법이나 법이라도 근거를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 기분상해죄로 요즘 너무 공권력이 그쵸? 민원이 너무너무 희한한 걸로도 제기되어 있는데 그냥 교사들 왜 방학 때 해외여행 놀러가? 라는 거에 대한 민원을 넣으려면 적어도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원칙이나 근거를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방학 때 놀러 다니는 거 꼴 보기 싫으니까 민원 넣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뭔가에 대해서 부정의함을 제기할 때는 원칙에 근거를 해야 된다. 왜 방학 때 놀러 가면 안 되는지, 해외여행 왜 가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되고요. 본인 기분 상해죄로 타인의 이런 것들을 걸고 넘어지는 건 잘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번 넘어가서요. 이건 이제 되게 흔한 선지가 되었는데 시민불복종이 법을 어기려고 어기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법에 대한 충실성으로 불가피하게 위법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정의로운 법을 지키고 싶으니까 나는 이 정의로운 법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지금 이 부정의한 법, 부정의한 제도에 불복종하는 거지 그 기저에는 근본에는 오히려 나는 정의로운 법을 너무 지키고 싶어 라는 게 근본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4번 넘어가서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헌법 원칙에 대한 이 의도적 위반이 바로 시민불복종이죠. 시민불복종 개념 자체가 의도적 위반이에요. 의도적으로 위법 행위를 하는 겁니다. 왜? 질서를 위해서 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니까 이 부정의한 법들을 조금씩 고쳐나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헌법도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원칙에 대한 의도적 위반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헌법도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부정의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공론화하고 여러 방법 써보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시민불복종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한다라는 거고 마지막 5번 넘어가서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은 불복종이 가져올 아까도 말했지만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의 가능성에 근거하는 겁니다. 이 법을 찔끔 요만큼 어김으로써 이 부정의한 법이 정의롭게 고쳐진다면 더 질서가 생기겠죠. 우리 사회에 거의 정의로운 체제니까 조금 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겠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체제의 질서의 가능성에 근거를 하는 거지 무질서를 근거로 두고 더 우리 사회가 나빠지겠지 하고 불복종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4번, 6번, 7번, 9번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탐은 강서윤.